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항상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소장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시죠?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시사를 하면 왜 좋은 일이 생길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사회가 행운의 상징이다, 네잎클로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김민하 평론가가 늘 얘기해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했던 발언인데 맞는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도 시사회를 하고서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주변에서 멋지다, 시사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배종찬 소장님처럼 TV 출연이 많으면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시사회에 출연하는 것은 행운의 네잎클로버이기 때문에 곧 제 얼굴에선 수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축하해 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를 이렇게 한 방 먹이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뭐 또 늘 또 경제에 가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뭘 축하해야 되는가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좀 몸이 계속 불편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또 확인되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에 좀 이어서 낮에 우리 KBS 1라디오 시사본부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고요. 시사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사회만큼 좀 사랑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면 사람이 좋겠습니다. 진행 맡으니까 달라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네. KBS 1라디오. 평론가도 공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예.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어제 이루어진 윤석열 정부 첫 개각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이번 인사의 성격이 뭐 13명의 차관 인사,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5명 또 파견이 됐고, 그래서 보수 친정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더 중도나 좀 유연한 인사를 기대했던 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세대는 그렇게 좀 이렇게 확 와닿기는 좀 쉽지 않은 또 인사였던 것으로 보고 대체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극우, 유튜브, 검사, 또 MB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인사는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인사 성향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보수를 강화하는 보수 강경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고스란히 이제 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35% 내외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물론 더 많이 나오는 지지율도 있습니다만 네. 이건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층의 좀 결집을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다. 협치 뭐 조정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뭐 중도 파격을 따질 만한 사람은 장미란 차관 정도라서 예. 상당히 앞으로 국정 운영도 상당히 좀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차관급들만 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른바 장관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뭐. 그렇죠. 지금 이제 장미란 차관 인사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현장에서 어쨌든 직접 이 부조리면 부조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체감한 인사를 그렇게 차관으로 전격적으로 발탁하고 더군다나 젊은 나이 아니에요. 저랑 비슷한 나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차관 자리에 이제 좀 앉혀서 자기 책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런 이제 발탁형 인사가 차관에 갔을 경우에 성공한 사례는 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공무원 조직이 있고 그렇죠. 장관은 네. 또 장관의 사정이 있고 정치권과 연결되는 여러 사정이 있고 또 그 윗선에 과거엔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여러 사정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차관이 마음먹은 대로 자기 이 어떤 아젠다를 펼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는 기왕 이렇게 전격 발탁을 했으면 그분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도록 계속 커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네. 말씀하신 이제 차관 정치 저는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법을 처리하거나 법안을 뭔가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공무원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왜 차관을 이렇게 다 각 부처로 보내서 이 사실상의 직할 체제를 만드느냐에 대한 이 이유를 신문들이 드러놓은 특히 보수 언론들이 드러놓은 사례들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국회도 말을 안 듣고 공무원도 말을 안 들으면 도대체 이 통치라는 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첫 번째로 들고 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관 패싱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어떤 후보들인지 간에 대선 때 되면 다 약속을 합니다. 책임 총리제를 하고 책임 장관제를 하고 장관이 실질적으로 자기 아젠다를 펼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은 중간에서 조율하거나 이런 역할만 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후보실에 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용산 대통령실에 이 근무하던 이 사람들을 차관으로 막 쭉 내려보내면서 심지어는 5명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권 카르텔을 부셔야 된다. 네. 임무까지 줬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공무원들이 그 차관 말을 들을까요? 장관 말을 들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애초에 대통령이 약속한 바도 아니고 또 이 모든 공무원들이 이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만 살피고 거기에 줄을 서는 이런 문화가 일상화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이견도 갖고 있고 그러한 이견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런 이견들을 종합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면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전공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차관 정치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또 좋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뭐 배종찬 소장은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김영호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대정자 지금 뭐 야당에서 상당히 그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뭐 과거 발언, 기고문, 뭐 유튜브 출연해서 했던 얘기들 이게 너무 한쪽으로 극우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는 거는 굉장히 조화되고 조정되는 것이 좋은 인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향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결 이 갈등 성격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자. 네. 그리고 그 충돌의 후유증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상당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말하자면 이제 보수학자입니다. 네. 또 이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보수 유튜브고 90년대에 서울 소재하는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했던 인물이에요. 서울 사이버대 교수를 그렇습니다.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실제 이제 이 대학생들에게 토익이나 토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념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계기가 됐든지 이제 보수 유튜버가 됐죠.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북한을 대응해야 되는 통일부 장관이 보수학자다. 그 이야기는 이제 북한 대응은 대결로 이제는 전개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다음에 공무원 양성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의 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공무원 연수원장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공직 사회에도 윤석열 이 정부의 철학대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 사회는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자 협치와 통합보다는 대결과 갈등인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조화나 이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모를까? 근데 분명히 알면서도 보수학자와 보수 유튜브로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더 뚜렷하고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판단한 대로 가. 어떤 갈등과 충돌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감당하고 그냥 돌파해서 가는 거야. 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야당은 뭐 항상 인사청문회, 뭐 장관 인사청문회든 뭐 인사가 날 때마다 뭐 비판을 해왔으니까 비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통일부 역할론이 지금 다시 불거질 정도의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통일부를 이른바 이제 북한 인권부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맥락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통일부 장관 인사하고. 그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아까 뭐 토익 강의 영어 그렇습니다. 90년대에 그러면은 서울소재 대학에서 토익 토플을 강의했던
그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료 출신도 아니고 지금 이런 자리에 가는데 그러면 영어 교육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거냐? 하여튼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해 안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태도로 뭔가 보수적인 아젠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드시 이렇게 극단적이거나 거의 뭐 가짜 뉴스에 준하는 것이거나 뭐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냐. 그게 저는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학자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학자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러면 극단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내놓은 발언들을 봐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실상의 이제 뭐 흡수통일론자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의 성격을 바꾸자라는 취지라면 거기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꿔가지고 통일부를 없애든지 또는 뭐 통일부의 역할과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임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앞으로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뭐 남북 간의 어떤 경제협력 교류 이런 게 아니라 이 북에서 이 통일전선부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국정 운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결적인 어떤 남북 관계 또는 뭐랄까요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없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통일부가 뭐 이 대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단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또는 대미 외교와 관련돼서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그와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국면이 열렸을 때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를 마치 이거 이 다리 건너가서 다리 없애는 것처럼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그런 조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과연 그것이 국회의 어떤 정보조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했다는 주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군인들에게 마루타, 그러니까 이런 뭐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방역 완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그러면 통제가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외출이나 이런 것들도 통제가 돼 있고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들서부터 그리고 백신 일괄적으로 다 접종해 놓은 군인들서부터 마스크를 단계적으로 한번 벗어보자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또 방역 완화를 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생체 실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정부가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또는 누군가가 발언하는 어떤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생체 실험이다라든지 또는 그런 왜곡된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국가 운영이 통합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임무를 맡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입장 야권에서는 유튜브 좀 끊어라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번 인사에서 빠진 인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 관심을 끌었던 게 방송통신위원장. 그렇죠.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관심거리였는데 이번 인선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예상은 됐는데 이제 적정 시점인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 인사가 됐다면은 이동관 인사가 돼버렸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묻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이번 인사의 주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겠죠. 왜냐하면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도 인사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이른바 뭐 올림픽 효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이른바 이동관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한상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상황을 여론 동향을 봐가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인사를 해야 맞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이제 강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가는 이제 인사였는데 이 부분도 인사를 거의 할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힌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따가 우리도 이야기할 그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권 카르텔을 끌어내라. 이제 점심까지 그러면서 이번 차관 임명된 사람들한테 이제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그래요. 기득권 카르텔을 끌어내라.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실인가 국무조정실에서 무슨 교육 관련된 기관에 이제 국립대학이겠죠. 이렇게 인사가 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련된 그 기관이 아닌데 해당 그 인사가 아닌데 뭐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좀 인사 편의가 이루어졌다. 편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무조정실장이죠. 예. 네,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자칫 입건 카르텔로도 비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소명이 되고 해소가 된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정해진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그 지금 이번에 차관으로 임명된 비서관들 불러놓고 얘기를 뭐 지금 이제 언급하신 거 아니에요? 카르텔 언급을 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 카르텔이 지금 각 부처에 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디까지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대통령의 인식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유청년맹 창립 기념식에 갔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있는 것처럼 지금 언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뭐냐?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다 잡아가야죠. 다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거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국보법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해서 심지어는 대통령의 그 언급의 이 맥락을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집권도 한 것처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있다 그러면은 큰일이죠. 다 수사를 하고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금 야당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반국가 세력이어서 그런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통합적인 어떤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어떤 상대 정파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가 자유총연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한 어떤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또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참모의 대응이라고 보는 게 그럼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 가서 립서비스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면 각 부처의 이견이라든가 상황들을 조율하고 챙기고 이런 게 역할인데 네.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그런 걸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인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가 원래 이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자리를 사실상 교육부 관료들이 자기 이제 그 일종의 스펙 쌓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해가 있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교수이고 대학 인맥이 많아서 대학 사회의 어떤 문제를 잘 알기도 하니 지난해부터 호통을 막 친 거예요. 교육부 차관한테 이런 거 하면은 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랬더니 교육부가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교육부 관료들이 직접 이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가진 않지만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은 그 부처의 교류 형식으로 자기들이 파견을 가는 거예요. 다른 부처에. 그렇게 해서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책임이 있다면 애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질 말았어야죠. 내정이 안 됐지만 얘기가 안 나왔어야죠.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그저껜가 어저껜가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걸 보고 화가 났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얘기한 걸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내정 일단 중단시켜. 이렇게 해서 중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어디 써 있느냐.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우리 기사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또 써놨어요. 중앙일보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 국무조정실장이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걸 파악도 못하고 신문에 그게 나와야 알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도 굉장히 네. 국민의 소수만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뭘 하는 어떤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일반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중앙일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나요? 굉장히 오늘 고무됐습니다. 기사가. 우리 기사 네, 덕분에. 우리 기사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 이걸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2차 개각이 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1차 개각 때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다시 국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하고 또 마침 또 대통령실이 용산이잖아요. 본인의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겹치는 측면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다시 돌아가겠다. 뭐 총선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알려져 있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2차 개각에 명단들이 더 아까 뭐 방통위원장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렇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들어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좀 늦출 것 같아요. 늦추는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관 인사를 한 이유도 장관을 당장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부담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지금 바뀌지 않은 담당자를 보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죠.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박진우 외교장관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외교 관련된 게 중요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바꾸기에는 국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박진, 추경호는 상당히 지금 신임하고 있는 그렇죠. 네. 부처 장관일 거예요. 그러면 예. 한 11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놔야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좀 미룰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일 테고 방금 전에 이제 짧게만 하나 덧붙이면은 이 김일환 평론가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 또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인사나 이런 게 좀 뭔가 순탄하지가 않고 이런데 이게 크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주면은 섣불리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도. 네. 네. 근데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지층들은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지지율 데이터의 성격을 보면은 웬만해서는 안 변해요.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타겟,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타겟이 있으면 보수층들은 또 결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 또 각각 이게 이념 성향대로 결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감안된 조치가 아닌가. 그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또 이념에 조금 경도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발언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방금 전에 지금 해석하신 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방식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검사들의 방식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특수부 검사들이 뭔가를 수사를 할 때 대략적인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네. 그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특수부가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문제의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를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하면은 다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네. 제가 쉽게 예를 들면은 그중에 그러면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걸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러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면서 그 수사를 해 나가면서 뭔가 막히면 언론 플레이 통해서 이 사람은 꼭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게 엄청난 일이다라고 막 언론에 이제 막 이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식에 익숙해서 지금 비슷한 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목표는 총선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문재인 정권 완전히 심판 안 받았고 그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마저 심판해야 된다. 1. 2. 이번에 심판 못하면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이제 국정 운영이 어렵고 완전히 식물 정권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구도의 정당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강경 발언이라든지 상대가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장관들이 예를 들면 장관 인사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이 부처에 적임이 있고 상당히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그런 소양이 있어서 장관 후보자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장관 거치고 원희룡 장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킬러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자객 공천한다고 그러니까 킬러 공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목표점으로 해서 이 쭉 달려가면서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통치를 하는 국가 지도자의 어떤 비전, 로드맵으로 맞는 걸까? 바람직한 걸까? 부작용이 더 크진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들어서 뭐 심각합니다. 네. 네, 뭐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금 검사 스타일 얘기를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그 뭐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으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이었을 때 검사들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검사 조직들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막 움직여가면서 하기 어려운 조직이잖아요. 덩치도 워낙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만 이걸 대통령이 인식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그걸 차관 인사든 뭘 어떤 형태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확실하게 휘어잡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이동훈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왜냐하면 여소야대 정국이고 지금 여야 간에 대치하는 국면에서는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검찰 조직처럼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재나 타협이나 조율을 통해서 이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국정 운영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배가 전혀 속도가 안 나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예 이런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동훈 대변인이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빠를 것이다라는 것이 한 이제 임기 1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방법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익숙해져가고 이 방법대로 가자.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네, 여기서 뭐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사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한 게 또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배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난제들이 대통령이 1년 안에 다 풀 수 있는 난제라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5년 내내 해도 사실 한 발짝 가면 많이 갔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 쌓여 있는데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못 참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범인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범인이 무조건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은 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범인을 잡는 거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노동개혁에 있어서 노동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노동 문제의 범인은 누구냐면 건폭입니다. 그게. 그리고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수 쌓여 있는데 범인이 누구냐? 그게 킬러 문항이에요. 이제 연금 개혁한다고 그랬으니까 연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범인도 누군가 나오겠죠. 이게 뭐 어떤 이슈든 간에. 그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국정 운영이 과연 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맞는 국정 운영이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5년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어려움을 남기는, 부작용을 남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조직, 수사기관을 키우면 대한민국의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국회 쪽으로 좀 돌려보죠.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렸는데요. 노란봉투법 부의안건이 통과가 됐고, 일단 그러면은 국회의장 의지만 있다가 하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이것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도 역시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뭐 이런 현상 자체는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 현상이 지속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막을 거냐, 아니면 뭔가 대안이 있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기자분들로부터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계속 반복될 우리 것이다. 정치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협치를 할 뚜렷한 그런 의중이 안 나타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야당에서 정부 여당의 뜻대로 또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현안들이거든요. 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네. 그럼 노란봉투법도 지금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또 대통령 거부권이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후쿠시마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까지 방문한다 그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아예 그 국회의사당을 박차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이 집회를 하고, 이제 원내에서, 국회 내에서 이제 여당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럴 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러면 국회의장이 뭘 할 수 있냐?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어느 정도 중간 절충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참 안타깝게도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총선 때까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었잖아요. 대통령실 통해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안마다 여당이 협조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거고 또 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안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성질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회가 움직여가는 모습들은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협치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합의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리려면은 두 손바닥이 어쨌든 맞부딪혀야 나는 것입니다. 네. 한 손만 움직여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또는 여당만 협치합시다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거대 야당이 우리 협치해서 우리도 한번 협의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통과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이 야당은. 네. 그러니까는 손뼉이 마주칠 수 없는데 이게 혹시 그런데 서로 손뼉을 좀 마주쳐 보려고 팔을 그래도 좀 막 내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면 네. 시점을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좀 이렇게 맞부딪히게 해보세요. 이렇게 조정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서로 특히 또 이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떻게든 뭐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채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야당은 거기에 머리채 안 잡히려고 막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협치라든가 이런 공간은 총선 때까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그렇게 일상적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정치가 참 슬픈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전례가 되고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의 어떤 상황의 특수성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는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당이 합의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 다수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말 어떤 최소한도의 어떤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분명히 뭐 절차대로 이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고수하면은 다음번에 상황이 반대로 역전돼서 이 서로 위치가 바뀌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네네.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뭔가 이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정치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선례가 되고 전례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를 정해야 되고 야당도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호응해서 또 움직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지금 뭐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쓴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서로 접점 없이 총선까지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한 번씩 듣고 예.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 50억 클럽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일종의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그동안에 이게 특별법 통과되는 문제 때문에 통과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자마자 검찰이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수사하는 모습이. 근데 지금 법원 앞에서 탁 막혀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이게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면서 그것도 박영수 전 특검에게 칼을 들이댄 거잖아요. 예. 상당히 뭔가 큰 분기점이 될 만하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그 기대가 무기력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보통의 이 기각하는 사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유래나 아니면 뭐 충분하게 이제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이유는 없다.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충분하게 수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검찰이 박영수 특검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중에 검사로 한때 이 인식되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예. 굉장히 수사가 치밀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뭔가 검찰이 왜 이렇게 정교하거나 더 깊숙이 들어가서 수사를 못했을까 그런 좀 약간 아연 실색하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 전 특검 저지른 일이라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거나 의심이라는 게 근거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미진하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그 수사는 왜 안 된 거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전 정권 검사들이 뭐 봐줘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눈치 봐줘서 그렇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특수부에서 일가를 이룬 그 당당히 그렇죠. 일가를 이룬 검사예요. 특검이니까. 박영수 네. 검사는. 네.
굉장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수사가 어려운 거 아니냐 막 이 얘기하고 또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답답한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수사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 수사고 뭐고 다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만나는 범죄자들마다 수사하고 나서 뭘 도모해보자고 하고 거기서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떤 배경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박상도 전 의원도 뭐 무죄 판결 1심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